자, 그래서요,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가 천재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천재 얘기 잠깐 하시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37주차, 야, 이 벌써 오래전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술가라는 뭔가 천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거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쫙 봤을 때 과연 이 천재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대적 관념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미술계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미술계에는 이 현대적 예술 관념에 맞는 천재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엔 있죠. 최근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후원자가, 그죠? 후원자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만드는 건데, 그건 장인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의 그 대문자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대적 예술이 있기 전의 그런 오래된, 그죠? 그러니까 한 200년 전까지 그때 주문하고 만들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게 그 시대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후원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죠? 기술 발전이 크죠. 사진이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 예술가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술가의 위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거로부터 이 예술가는 가난하고 배고프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탄생한 거죠. 그죠?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가, 그죠? 우리 이제 미술상을 이런 거 사진술의 발명으로 초상화 시장이 사라진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화가들의 주된 수입원이 원래 초상화인데, 주된 수입원이 평소 그 밥벌이가 초상화인데, 이거를 못하게 됐으면 다 이제 화가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 쓴 겁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발명품이란 거야. 발명품, 천재라는 게. 우리 예술가는 천재다 하지만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천재라는 말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천재가 어디 있어요? 천재가 없지. 예술가는 어떻게 미켈란젤로니 뭐니 그 시절만 해도 그냥 어린애가, 그죠? 어떤 공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량을 연마하고 하다가 자기가 마스터가 되면은, 장인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 천재라는 게 어디서 번쩍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 시대부터 이 예술가는 천재다라는 이제 그런 그 발명품. 그래서, 그럼 그 천재는 뭘 할 거냐? 결국 천재는 이거잖아요. 작품 제작에 대한 주문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만들어야 돼? 그전에는 주문이 있으니까 주문대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주문에 맞춰서 자기가 좀 멋을 부려서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주문이 없으니까 근데 뭘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엔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잖아요. 200년 이전 시대에는 무슨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그랬다가는 이 주문 끊어지지. 왜 네가 네 맘대로 네 생각하고 네 감정 집어서 만드느냐. 내 주문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빈치도 만들었다가 퇴짜 맞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죠? 그 수녀 원에서 주문 받았다가 수녀 원에서 이거 왜 이렇게 그렸냐 해가지고 다시 그리고 하는, 그렇다면 다빈치조차도 주문자에 맞아야 되니까, 주문자의 취향과 의도와 감정에. 근데 이제는 한 200년 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낭만주의 시대부터는 내가 어쨌든 작가라서 작가라고 하면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주문이 없으니까 그럼 뭘 만들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거죠. 그죠? 내부에 있는 거. 그 세잔도 바로 그거예요. 세잔이 외부, 이제 우리가 세잔 나올 때 바로 이제 다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외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신의 내부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게. 그죠? 자신의 내부에서 마찬가지죠. 피카소도 사물이 무슨 입체식으로 보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내부에 있는 걸 결국 그린 거예요. 내부에서 보이는 또 표현주의니 뭐니 다 내부의 감정. 반 고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실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다. 그거 200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트라는 거는 사회적 수요나, 그죠? 다른 사람들의 수요나 사회적인 필요나 사회적 의미를 가진 거를 그냥 만들고, 그죠? 그걸 서로 이해하고 살았던 건데, 받아들이고 살았던 건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주문 없이 먼저 만드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죠? 어쨌든 우리 인상파가나 이런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이 없어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만들어서
만들어서 실력을 증명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쌀롱전인데 그래서 어쨌든 쌀롱전에서 그 입선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르누아르도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먼저 내가 내 자신의 글을 쓰고 음악과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결정적인 그 단점이 이제 단절점이 있는 거죠. 이 광막한 세상에 던져놓는다는 거. 이게 사회가 또 엄청 커졌잖아요.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거든요. 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죠? 40년대면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아니에요. 그 태어난 그죠? 그때 2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억 4배. 이게 그래서 단위가 또 60억이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마찬가지라네요. 그 전에 그 한 10년 전에 한 10억 정도, 1900년에는 10억 정도라고 했어요. 전 세계 인구를.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말 그대로 날고 길고 그래서 그 넓은 광범한 세상에 내가 작품을 던져 놓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극소수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극소수만.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그 연애 산업의 그 피라미드가 결국 요때부터 여기 형성된 거죠. 한 200여 년 전부터 형성돼가지고, 그죠? 극소수, 걸그룹도 1년에 무슨 연습생은 수천 명이고, 실제 걸그룹 만들어진 거는 무슨 수백 명이면 그 중에 성공하는 건 한두 개, 1년에, 그죠? 이렇게 완전히 첨탑의 피라미드로 어느 영역이나 다, 특히 우리 그 그러니까 예술계나 연예계는 더 잘 드러나는데,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모든 분야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유튜버도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하지만 구독자 10명, 100명 못 넘기고 다 접게 되고 근데 몇 명은 뭐 수백만 구독자, 수천 명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가 유튜브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지수함수, 역함수적 법칙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된다. 이게 그 구조라는 거예요. 소수만 성공하는 오늘날 표적이 이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술가는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당화시켜야 되느냐? 일단은 작업을 하긴 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질 않고, 대다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나는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로서, 그죠? 천재로서 어떻게 돼? 천재로서. 세상이 니들이 모르는 거지 나는 천재다. 그게 바로 세잔이에요. 전형적인 세잔. 세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세잔 나중에 다 우리 나올 거예요. 세잔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게 좀 더 극명하게 그 발언으로 남아 있어요. 발언상으로도 세잔은. 그래서 나는 천재고 니들이 모르는 거다. 니들이 바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잖아. 니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천재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요즘 말로 정신승리의 정신승리. 예술가들의 정신승리. 그러니까 이제 슈베르트 같은 경우도 낭만주의 음악, 그죠? 이 시작점에 있더라고 슈베르트. 슈베르트도 말 그대로 천여 곡의 엄청난 음악을 남겼지만은 그냥 던져놓고 죽은 거예요. 그죠? 물론 또 천재 요절에 딱 들어맞죠. 천재 요절. 그러니까 왜 천재 요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수명이 짧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예술가들이 그죠? 금방 죽고 뭐 하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사회적 소외에 대한 그 일종의 정신승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신승리로 만들어낸 개념이 천재예요. 천재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천재라는 개념하고 이제 얽힌 게 바로 그거죠. 바로 이거. 천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천재는 영감과 직관, 그죠? 인스피레이션. 그죠? 인스피레이션, 어떤 직관.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뭐 노력을 통해서 옛날식으로 뭐 이렇게 연습하고 기량을 연마해서 대천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는 거야. 하늘이 내리는 어떤 그 뛰어난 감각, 탁월한 어떤 그죠? 직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게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일반적인 통념하고 맞아떨어져요. 천재는 타고난다는 통념하고 타고난다. 그죠? 타고난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이게 타고난다. 그러니까 천재만이 천문성을 가지며 창조할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천재들은 타고나는 것이고, 천재들은 타고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 딱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다. 예술가는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요게 이렇게 부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천재들은,
타고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종의 그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우리 그 광염 소나타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죠? 광염 소나타의 주인공 백성수도 이게 그 아버지 핏줄이 뭐 천재적인 핏줄이야 해가지고 이게 천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타고나는 그런 어떤 영감과 정열 같은 거를.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는 일찍 죽기 마련이죠. 이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 왜? 그러니까 그 천재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대신 그 천재성을 줬으니까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놔라는 거지. 일종의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천재성은 천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낭만주의 초창기에 엄청나게 요절한 그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 작가들 중에서 바이런도 그렇고, 그죠? 뭐 키츠, 셸리 뭐 다 그죠?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아까 슈베르트라든지 그죠? 일찍 죽은. 자, 그래서 천재요절이라는 신화가 탄생했고, 또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이런 것도 그죠? 미완성. 또 자, 그래서요 뭐 요로 콜리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이제 안 쓴 거 한 가지. 이게 천재가 여기 아직 안 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성은 이게 젊은 천재라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젊지 않으면 천재가 의미가 없죠. 나이가 50대 가지고 야 나 천재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천재는 타고난 거라며. 그럼 당연히 10대 후반이나 그죠? 20대 초반에 나타날 거 아니냐. 이게 딱 들어맞는 게 이게 문학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술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쉐라가 참 그나마 좀 그래도 근접한, 그죠? 쉐라가 근접한 젊을 때 그 히트 친 거고, 우리 보시면 르누아르나 모네나 다 마흔이나 돼야 뭐이 될 거야, 그죠? 이게 그 젊은 천재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미술계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요게 현재 미술, 이런 거 컨템포러리 동시대 미술로 오면은 갑자기 뭐 젊은 천재적 예술가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바이런이 요게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게 어느 날 아침 유명해져. 자신이 천재인데 이제 아직 어린 시절 지나다가 이제 딱 청년기가 되는 그 시점에서 뭔가 딱 시를 쓰고 글을 써서 발표했더니 깨어나 보니까 다시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대중 매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이게 갑자기 성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대중매체가 없던 시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인들한테 주로 집중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문인들. 그죠? 다른 영역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인들한테는 대충 맞아. 왜냐면 문인들은 정말 세상에 소설 쓰고 시 쓰는 사람들은 널리면 널리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나오는 책이 그죠? 뭐 수십만 종의 책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히트 치는 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나오긴 나오잖아. 히트 치는 게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젊은 날부터 뭐 시 쓰고 소설 썼는데 갑자기 이게 신문이나 뭐에서 어떤 계기로 알려져서 확 퍼지면은 갑자기 유명해지는 거지. 그럼 갑자기 이 사람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야, 젊은 천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항상 젊은 천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요게 그래서 문학계는 딱 들어맞아요. 요 낭만주의적인 요 관념이. 천재는 야 젊은 얼굴로 나타나고, 근데 얘들이 오래 못 살고 이제 요절을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계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미술이라는 그 매체 자체가 대중적으로 확 퍼질 수가 없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죠? 이 사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컬러 사진이 같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도 와서 봐야만 뭐 되는 거지. 그리고 신문으로 유명해지고 어쩌고 이래야만 뭐 좀 유명해지고 되는 거지. 이게 뭐 그죠? 작품을 문인들은 한 번 쓰면은 갑자기 확 유명해질 수 있는데 미술계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젊은 날에 20살 때나 30살 때 어떤 완성된 기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미술은 이게 그죠? 실제로 기량이 향상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특별한 기량도 필요 없는 이른바 동시대 미술, 그죠? 오늘날의 미술로 와가지고는 갑자기 매스컴 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뒤로 오면 막 젊은 날에 갑자기 나와서 유명해진 뭐 그런 천재들이 좀 있어. 조금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매스 미디어의 작용하고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오늘날 미학이나 역사학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천재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그것은 이 예술가들의 소외 또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예술가들이 소외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방어 장치로, 그죠? 자기 방어 장치로 천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특히 문학적인 그런 문인들의 그런 대중 매체의 발전과 영향, 그다음에 이런 창조성과 연관해서 이런 대중적인 통념하고 부각하면서 19세기 후부터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로트렉스 한번 하던 거 뒷부분 마무리 조금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죠? 젊을 때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뭐 기업이든 뭐든 간에 그럼 다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운 줘서 있는 거예요. 운 줘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 벤처 전 세계 20대 벤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대박이 한두 명은 나오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면 그 사람한테 이제 천재를 갖다 붙이는 거지. 예? 그래서 어쩌저쩌다 하지만은 한 10년 뒤에 보면 망해 있죠 보통. 그죠? 이게 또 이제 그 스토리예요. 그게 또. 그래서 이제 일찍 죽어야 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참 이게 현대 작가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저희들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야, 이제 평생 직장은 없어.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예술가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지. 이때 예술가들도, 그죠? 19세기 예술가들도. 그 전에는 한 일정 정도만 인정만 받으면 이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았는데, 그죠? 주문 받고 만들어주면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찾고, 그죠? 나는 구닥다리라 그러고 평생 직장이 안 돼, 평생 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업 내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는 너무너무나 힘든 그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죠? 그 전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 장인과 미술가들이 혁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던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받아서 그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 문제도 바로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술 철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계속, 그죠? 혁신을 하려면은 이걸 왜 하냐? 그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미라는 게 뭐냐라는 이 질문하고 바로 연관되잖아요. 어떤 혁신이라는 게 예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더 정당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따라 붙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혁신과 더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현대 미술에서는 예술가는 창조자고, 어떤 인스피레이션이나 어떤 천재성이고 뭐건 간에 창조하는 사람이고, 그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하던 거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래서 만에만 해도 뭐 그런 것까지는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 스타일의 그 발전을 추구했고요, 만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사실 없는 거죠. 하나는 달성했는데, 그죠? 독보적인 인상주의는 달성했는데, 그 뒤에는 별로 혁신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하던 거를 그냥 계속 더, 그죠? 깊이 있게 하는 장인 정도의. 또 마찬가지로 르누아르도 그랬다가 혁신을 중간에 변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냥 자신이 하던 거 계속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가가. 그죠?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그 모든 매체의 미술적 가능성을, 이게 그 끊임없는 혁신이거든요. 혁신을 모색했다는 거. 또 마찬가지로 피사로도, 그죠? 인상주의 하다가, 야, 이거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단계가 뭐냐. 그래서 쉐라이 전면법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가 또 접고 이제 다시 옛날 자신이 잘 하던 거로 그냥, 그죠? 잘 하던 도시 풍경으로 와서 인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로댕도 사실은 그냥 이 옛날 장인이니까 그냥 끝날 뻔했는데, 그 발자크상 하나 때문에 사실 그나마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이 발자크상은 이전에 조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자크상 때문에 혁신상 인정받았지. 근데 그 뒤에는 또 별게 없었거든요, 특별한 혁신이.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쉐라는 정말 진짜 그런 면에서 천재죠. 천재적인데 젊은 날에 진짜 엄청난 미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전면법을 만들어내 들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찍 죽었죠. 그죠? 32살에 죽어버렸으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혁신은 뭐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 세잔, 우리가 이제 오늘 세잔 얘기할 텐데, 그죠? 이 세잔이 참 인생이 이제 독특해요.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른 사람이랑 보면 보통은 아니지.
이 사람은 한평생이야, 한평생. 한평생이 매우 더딘 창조적 혁신 과정이었다. 한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홀로 은둔하며, 오늘 할 거니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홀로 은둔하면서 길고 더딘 모색 끝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스스로도 말했고요. 형태와 색채의 완전한 결합. 그죠? 정말 저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형태와 색채를 완전히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분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형태를 먼저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칠해 넣는 거잖아요. 그죠? 미술이라는 게,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색깔을 칠해 넣는 건데, 이게 벌써 분리됐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결합되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애당초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신분열증이고 예술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지 않은 정신 상태로 그냥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사실.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그죠? 그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형태와 색채의 완전한 결합. 그러니까 세잔 미스 자신의 목표는, 그죠? 이걸 아예 정신적으로도 분리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로 결합해서 표현한다. 하나로 결합해서. 그러나 끝내 만족스러운 게 이제 못했습니다. 끝내 자신이 결국 만족 못했어요. 완전한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잔은 정말 한 평생이 이거를 향해 나아가는, 계속 그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세잔은 그 당대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죠. 당대는 인정 못 받았지만은 후기나 특히 사후에 그 후배들 때문에 위대한 그 대혁신가로 추앙된 거예요. 그래서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세잔을 배웠는데, 세잔이 이제 현대 미술의 아버지, 세잔부터 이제 현대 미술이 나온다 해서 그렇게 다 책에 되어 있으니까 배웠는데, 좀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만해부터 전환점이 되고, 그죠? 이 시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그건 피카소가 그렇게 불러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피카소가 우리들의 아버지다 하는 바람에, 피카소가 그다음에 시장을 장악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돼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전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자신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지만은요. 그래서 요거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갱은 뭐 혁신이라고 특별히 할 건 없죠. 결국 다시 그래요. 고갱도 성공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게 저는 고갱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고평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현대인들의 반문명주의적 정서. 그러니까 타히티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근데 여기 그런 시기였거든요. 시기가 나중에 이거 할 때 우리가 문화 인류학의 발전이나 이런 거 연관해서 같이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 서구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원시 문화를 동경하고 우리 과학 기술이 이게 한편으로는 편리하지만 인간성을 말살하고 이렇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도 낭만주의입니다. 그때 배우셨죠, 그죠?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가 뭐가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그거에 딱 시대에 부합했고, 근데 그거를 해낸 최초의 미술가예요. 직접 가서 한 사람. 직접 가서. 그래가지고 고갱이 나중에 여기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타이티 가면. 그래서 나 파리로 돌아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안 돼. 너 거기 있어야 돼. 너 거기 있으니까 지금 인기 있는 거지. 너 여기 다시 오면은 너 타락했다 그래. 타락했다고. 서구 문명이 다시 타락했다고.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이제 있다가 또 망하고 싸우고 망하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타이트에서 쫓겨났지.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제 사실상 더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또 해봐야 돼. 다른 섬에 가가지고 또 타히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다 일찍 죽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게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래서 고갱을 상징주의적인 건 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평가됐고, 세잔은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대단하긴 한데 좀 우리가 좀 기존에 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갱하고 이제 친한 친구 반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뭔가 이게 고흐도 결국 30살이나 돼서 죽기, 그죠? 30살 넘어서야 이제 좀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 기량이 연마되려면 이건 결국 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죠? 스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좌충우돌 살다가 독보적인 스타일에 도달하고서 일찍 죽잖아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혁신할 필요가 없이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피카소가 대단한 게 그 늙은 91세까지 살면서 이게 중간중간 계속 혁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혁신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변화들이 있었다는 게 그 피카소 나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피카소가 맨날 입체파 그림만 그렸으면은 그죠? 한 70년 그렇게 그렸으면은 그게 인정받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실제 제 맨날 똑같은 거 그리네 그랬을 텐데 그래도 한 그죠? 이거는 계속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천재가 한편으론 요절에 하는 이유 아닌 이유.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처럼 그 뭡니까 그 박수 칠 때 떠나라, 그죠? 박수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라, 박수 칠 때, 그죠? 그러면은 영원히 성공한 사람으로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요절을 자꾸 오래 살았으면 이게 별로 뒤끝이 별로 좋은 이게 없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요 빨리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근데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특히 우리 저희 그 자녀 세대에는 정말 또 고민스러운 얘기죠.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느 분야든. 그죠? 그 미술을 하던 그 아이들이 미술을 하던 그죠? 뭐 공대를 다니던 아니면 인문대를 다니던 기업에 취직을 하던 진짜 취직을 하더라도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그죠? 취직을 하더라도. 그죠? 그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잔 벌써 이제 그 생긴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잔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 나이 들어서 나름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 퇴역군인 같다. 퇴역군인. 딱 그렇잖아요. 퇴역한 군인, 그죠? 군인 하다가, 그죠? 뭐 대충 뭐 중령 예편했던 뭐 대령 예편한 그 정도 퇴역 군인처럼 보인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 틀었죠. 아까 틀었죠, 제가 자줬어. 네, 깜짝 놀랐네. 아, 그래서 좀 세게 한번 요거만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거만 보시고. 그래서 요게 제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썼어요. 못 썼는데 다음에 한번 저의 평가와 그다음에 또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어쨌든 기존의 평가를 이제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세잔이 유명한 이유는 이게 세잔이 화가들의 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요 한마디로 딱 정리될 수 있어요. 화가들의 화가. 그러니까 우리 화가들의 화가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미술사에서 기억 안 나시죠? 화가들의 화가 기억이 안 나시죠? 화가들의 화가. 화가들의 화가. 화가들의 화가. 써보자. 화가들의 화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아예 그렇게 나올 텐데요. 이름이 나올 텐데. 저기죠. 139페이지, 그죠? 벨라스케스가 화가들의 화가죠. 그러니까 화가들의 화가라고 화가들이 그죠? 추앙하는 화가들이 있어요. 그저 단순히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화가들의 화가, 그죠? 그래서 138, 139 여기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요, 아마 화가들의 화가라고. 없나? 그런 표현은 없나? 138, 139 그죠? 140페이지, 그죠? 140페이지에 이렇게 그전에 벨라스케스에 영향해가지고 이게 화가들의 화가라는 거거든요, 그죠? 벨라스케스가 작품이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후대 작가들이 참조하는 그러한 화가들의 화가. 따로 한 페이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벨라스케스 화가들의 화가. 그래서 이런 이제 화가들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벨라스케스.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게 의외로, 그죠? 단순히 그림이 인기가 있고 화가들의 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가들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가들이 좋아할 만. 그래서 이게 세잔이 화가들의 화가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명칭 붙일 사람이 현대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피카소도 이렇지는 않고, 그죠? 화가들의 화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화가들의 화가.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책에 다 이렇게 대부분 절반 이상의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던 아트예요, 그죠? 파더 오브 모던 아트. 이게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이게 합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뒷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 사람들이 승리했잖아요. 피카소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는, 그죠?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이니까 이 승자가 저기 우리의 시조다 하면 그 시조가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세잔이 죽은 다음에 우리 시조는 세잔이다 하는 바람에 세잔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세잔이 유명해진 거는. 그래서 화가들의 화가로서 현대미술의 아버지 피카소나 이제 앙리 마티스 했고, 자 그다음에 조금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사과죠. 사과 그죠? 사과 하나로 시작된 현대미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부터 시작됐다. 사과 세잔의 사과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다음에 이 비평가들도 세잔이 이렇게 피카소가 야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야죠. 그죠?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그죠? 그럴듯한 그죠? 어떤 미적 그죠? 미적 이론적인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이유를 이게 일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서 이걸 설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차별성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게 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학과에서도 이게 사실 얘기를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일반들은 알쏭달쏭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어휘를 써야 돼요. 이게 이 차별성, 이게 비평에서도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미적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죠?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거를 일종의 아주 심오하다, 심오한 또는 난해한 그죠? 난해한 그런 어휘와 논법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사물의 본질을 추구했다, 색채로 드러낸 불변의 진실 이런 말들, 그죠? 정말 애매하고 철학적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한 그죠? 어려운 철학적 미학적 개념들을 잔뜩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잔들. 그죠? 세잔의 그 미술 세계를 계속 정당해온 역사가 이제 거기 쓰여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용어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죠? 우리도 세잔 세잔의 그 항목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이 그죠? 화면의 진실성. 이거 뭐야? 진실. 이거 사진 찍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 의미는 그냥 사진 찍었다는 거잖아. 야 이게 진짜야 아니야? 진짜네.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잔뜩 이제 그죠? 이 어려운 말로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또 사회적 차별성이 사회적 구별짓기예요. 구별짓기란 말이 중요해요. 사회적 구별짓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엘리트고 그걸 못 알아듣는 애들은 야 이거는 이건 이제 하류층이다. 그래서 우리 또 이걸 또 배워야 된다는 거지. 이런 말들을 막 이게 그래서 구별짓기. 네?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죠? 벌거벗은 임금님이고 근데 이 사회는 끊임없이 구별짓기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하냐? 구별짓기, 사회적 구별짓기. 그죠? 왜냐면 그 차이를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세상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돈을 때려가지고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로도 되지만 그거에 대한 나름 이데올로기적인 받침들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로. 이게 동원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차별성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나가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막 나가는 거 말이 어려워지는 것들 그게 차별성에 대한 떼임없이 추구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사실 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별거 없는 거죠. 있긴 있는데 별거 없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특히 세잔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해석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철학적인 어려운 해석들이. 본질 그렇잖아요. 본질 진리 진실 이게 진리는 뭐고 진실은 이것도 또 다르죠.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진실하고 진리라는 말은 달라요. 또 참이라는 것도 다르고 참. 영어로는 트루스 하나인데 단어 하나가 트루스인데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좀 달라요. 야 그게 참이다.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리야.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화면 구성상으로는 요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연의 기하학적 재구성에서 원과 원통과 구로 자신은 그거를 보고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원근법을 해체하고 다중 시점을 도입해서 공간을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건 입체파의 해석이에요. 입체파. 이 역사가 피카소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세잔은 입체파의 원류다. 그죠? 입체파의 원류, 입체파.
입체파의 그 원류라는 거죠. 원류. 그죠? 원류. 원래 그 스트림이다 해서 요거는 고 해석이에요. 요거. 그렇잖아요. 기하학이나 이 원근법 해체라는 입체파가 연관되는 거거든요. 사물의 기하학적인 구성 입체파. 그런데 그죠? 저도 그렇고 이제 21세기 최근에 대다수 사람들은 야, 세잔이 결국 그럼 뭘 한 거냐 했을 때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세잔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의 목표는 형태와 색채를 통합하는 건데, 그죠? 그거는 끊임없이 세잔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색채를 통합한다는 건. 그런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포인트가 색채에 있다는 거예요. 색채. 결국엔 색채. 그래서 이제 인상파부터 시작된 거죠. 세잔이 인상파에 한때 꼈던 거잖아요. 결국엔 문제는 색채라는 거죠. 결국 색채와 형태를 통합하는데 형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색채와 결합된 의미의 형태로서 결국 세잔을 그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세잔의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색채라는 거예요. 색채.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잔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들어맞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세상을 원과 원통과 구로 바라본다 그랬는데 그게 맞게 그린 그림이 없다니까.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중시점 도입했다는데 이거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세잔은 한 적도 없고 그냥 어설프게 나온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어쨌든 세잔의 그림이 그 어떤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고 무엇이 뛰어난 거냐면 결국 색채예요. 색채.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거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 삶 자체는 또 요게 또 요래 가지고 또 신비주의, 그죠? 원래 은둔, 그죠? 평생 혼자 같이 작업한 사람도 없고 여행 가서 그냥 혼자 평생 혼자, 그죠? 저 시골에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부산 쪽에 살면서 마르세유 그 그죠? 백성 살면서 은둔을 구루라는 거예요. 구루라는 게 이게 큰 스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깨달은 자, 큰 스승을 의미하는 그 인도의 용어로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둔의 구루다. 숲속에 오두막집 짓고 사는데 저 사람이 깨달은 도인이라는 거야. 그죠? 그런 식의 이미지가 형성됐어요. 이미지가.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신도들이 이제 몰려가게 되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폴 세잔 그래서 잠깐 이제 읽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름 이 참 재미가 없는 사람 같긴 한데 또 나름 또 재미있어요. 이게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잔 화면의 진실성. 이런 참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진실적인 무슨 진실성을 말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1874년 비평가 때 1874년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게? 인상파 첫 번째 전시회. 그때요. 첫 번째 인상파 전시회 세잔이 참여하거든요. 세잔은 제 1회 전시회하고 3회 전시회 딱 두 번 참여하는데 첫 번째 인상파 전시회에 폴 세잔이 그림 3점을 이제 합니다. 나중에 다 보시겠습니다. 출품하는데요. 그걸 보고서 비평가들은 이 폴 세잔은 특히 완전히 미친 사람이 이게 가장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았어요. 저건 말했는데 진짜 막말로 쓰레기다. 세잔의 그림은 아예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정도로 세잔의 그림은 다른 그림이야 그냥 벽지보다 더 못하다 그랬죠. 모네 그림 같은 근데 이거는 아예 미친 사람이면 그의 그림도 정신착란스러운 환상이다. 아니면은 마약 약 빨고 그린 그림이다. 뒤에 나옵니다. 라고 매도했다. 그래서 1914년 물론 세잔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에 그는 형태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러니까 이게 입체파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형태. 입체파는 형태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건 사실은 색채라는 거야. 색채라는 거 요거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그 있잖아요. 세잔의 생빅토르자 조그만 그림이요. 그죠? 이게 형태니까 색채니까 색채죠. 좀 보이시죠? 그죠? 사실 색채미가 뛰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 형태 이런 거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붓질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색채를 조립해 갔어요. 결국에는 세잔은 색채를 조립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셔서요. 그래서 어쨌든 1914년 그 입체파가 승리한 다음에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입체파가 승리한 다음에 형태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라고 표상받았다. 세잔 죽은 다음에. 자, 그래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은 그 사이 40년 동안 세잔은 어떠한 악평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나는 바보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과 진실성을 선택해가면서 만족할 만큼의 만큼 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도달했다고는 말 못했어요. 오히려 보이긴 한다는 말까지만 했어. 보이긴 한다. 근데 그 보인다는 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립미술학 에꼴드 보잘에 떨어지거든요. 에꼴드 보잘에 떨어지고 관전, 이 관전이라고 번역된 게 그 아카데미 살롱전입니다, 그죠? 아카데미전 살롱전에서 계속 떨어져요. 아까 살롱전 한번 그냥 그 어거지로 한번 해준 거 있고 한 열 몇 번 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거부당한 후 그는 인상주의자들과 전시회를 같이 여러 게 이제 187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피사로한테 옆에 같이 살면서 피사로랑 같이 영향을 받죠, 나름. 그래서 피사로의 야외 풍경화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잔은 어떤 그룹에 속하기에는 너무 독자적인 화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세잔을 인상파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잔 인상파로 인상파다라고 분명히 같이 두 번이나 전시를 했는데 인상파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인상파로 봤어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죠? 1회 전시하고 3회 전시에 나름 세잔이 그림을 출품했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잔 진짜 인상파네. 그래서 인상파 그냥 이렇게 그림 막 그리는 애들 뭐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고 세잔 스스로도 자신이 인상파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세잔 스스로도. 같이 인상파들하고 이제 어울리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소설가 에밀 졸라의 권유로 파리로 유학 오긴 했지만 세잔에게는 도시생활이 맞지 않았다. 도시생활이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관계 뭐라 그러죠? 아싸라고 했는데 아싸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인간관계 뭐 파탄자라고 하는 뭐 거의 사회성 교육. 사회성 결여.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도시생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괴짜로 통했다. 이게 사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네는 그를 광대라고 불렀고 드가는 그의 시골 사투리와 우스꽝스러운 복장,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를 시골특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세잔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세잔이 먼저 이 사람들한테 뭐 마네 악수도 거절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 잘난 척하니까 마네 드가들은 막 떠들면서 뭐 어떡하고 막 하잖아. 이러니까 자기 들어도 잘 모르는데 첫 번째 그만둬 하고 나간 적도 있고 그 게르바 카페에서요. 그 다음에 나 손 안 씻었으니까 마네는 신사아니에요. 그래서 악수를 청했는데 나 손 안 닦아서 할 수 없다. 이거 사실 예의가 아니 그 당시에는. 그죠? 그 전 시대였으면 결투를 할 사안인데, 그죠? 그 정도로 세잔이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심사가 비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잘난 체하는 인간들한테 심사가 비틀어져 있어.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 심사가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네나 드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잔이 이게 원래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영향받지도 않고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사로 한 명 정도 빼고는 그것도 피사로가 엄청 띄워져가지고 그냥 어냐어냐 해가지고 한 거지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세잔의 그림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한 것이어서 조야오 태화한 그림이라거나 능력 부족이라는 평은 그나마 원본의 편에 속았다. 능력 부족. 그래서 1874년 첫 번째 인상파 전람에 모여 관람 관객들은 세잔의 그림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마약에 취해 그린 기묘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아예 비판도 아깝다고 할 정도로 세잔의 그림이 가장 그 첫 번째 전시회에서 이러한 조소에 상처받은 세잔은 1882년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전에 자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신의 예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1895년 첫 번째 단독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세잔은 젊은 화가들 사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철인, 말 그대로 은둔의, 그죠? 은둔의 깨달은 자라고 불리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어떠한 야유나 모래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세잔은 나의 유일한 목표는 자연을 대면할 때 나의 능력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닮아가는 이건 관여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딱 하나의 색채를 찾는다는 거예요. 딱 색채. 지금 내가 그려야 할 것에 딱 맞는 색채를 찾는다는, 그거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잔의 미술이 동시대에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에 와서 추앙받는 이유는 화면의 외형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 때문이다. 눈에 나타나는 외관만을 모방하는 대신 세잔은 자연의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통찰하고자 했다. 자연을 원통과 구체, 원총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그 유명한 격언인데요. 근데 이렇게 그린 그림이 없어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시켜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 형태를 표현한다. 자꾸 본질이란 말 나오니 본질이 뭡니까 이거? 이게 의미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어려운 글들 아까 이렇게 뭔가 그죠? 이 철학적인 해석을 하고 어려운 글을 쓸 때 그 본질이 뭘 말하는 거냐고 그 막상 잘 말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본질은 사실 이건 쉬운 의미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불변의 것, 불변 이렇게 쓰면 편하겠죠, 그죠? 불변. 우리 이게 불변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변, 그죠? 이 불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변의, 그죠? 변하지 않는, 그죠? 고정된, 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사물의 변하지 않는, 그죠? 변하지 않는 그 핵심적 구조, 그죠? 핵심적인 어떤, 그죠? 그 에센스, 정수, 그걸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단순화시켜 본질에 가까운 것이 추상적 형태로 표현했다. 세잔은 사람은 눈과 머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 화가는 이들을 활세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말만 인용했어요. 세잔이 한 말 많은데. 자, 일단 여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세잔이 나름 재밌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그렇게 보시는 한번 세잔 그림 보실 때요. 너무 그 입체파적인 해석 말고, 그죠? 기하학적인 해석 말고. 색채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색채. 218페이지 사과를 봐도 저 색채적으로 정말 그 자기들이 색채적으로 정말 예쁘죠. 사실 색채를 봐야 돼, 색채. 그죠? 이게 기하학적 구성이라기보다는 색채. 그죠? 그죠? 색채는 정말 잘 이거 색채적으로. 이 본질이 있고, 그죠? 이 본질을 이거를 그죠? 리프리젠트 해가지고 재현해서, 그죠? 재현해서 화면에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왔지 지금, 그죠? 이 본질 얘기 나오는 이런 쪽에 입체파적인 얘기는 야 사물에는 뭐 물론 주관적인 건데 사람이 보기에 사물이 뭐 원통과 구의 어떤 불변의 그 기하학적 구조가 있고, 그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화면에 재현한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기존에, 그죠? 바깥에 있는 대상을 그리는 거, 그죠? 이게 대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대상의 그 속모습, 그죠? 본질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대응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 그림의 테마가 주제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화면에 재현하는 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잔의 목표는 사실은. 이게 세잔은 물론 이런 말을 쓴 적도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세잔 이후에 이 그림의 목표는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냐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해 이후에 이른바 모던 아트로 넘어오면서 이 화가들의 목표는 대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무엇을 그렸느냐,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일, 사건이나 스토리를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거 써놔야 돼. 화면을 사실 오로지 요 문제예요. 오로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이냐. 오로지 요 문제. 어떻게, 그죠? 대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화면 자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만 매달린 겁니다. 피카소도 결국 이거 매달린 거예요. 이걸 화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했다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이냐. 요거 세잔이 이제 한평생 요거를 고민한 것이고, 요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와 형태의 통합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자, 그래서요, 어쨌든 아까 나온 얘기죠, 이거, 그죠? 그래서 폴 세잔은 우리 이제 인생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별 사건이 없어요. 이렇다 사실 인생이 이거 한편으로는 평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로댕이나 뭐 이런 르누아르나 뭐 참 모네만 해도 별 이상한 인생에 얽힌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고독과 창조 속에서 서울과 부산, 한마디로 파리와 마르세유, 여기서 엑스랑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만 그리듯 살다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숙기 이후 인상주의자들하고 어울린 그 시기 이후에는 오로지 프로방스의 풍경, 생빅토르산 여기 있는 거죠. 산, 정물, 사과, 그다음에 인물, 자신의 부인, 그죠? 그다음에 모욕하는 사람들 등 몇몇 테마를 끝없이 시음하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나 미술계의 영향도 뭐 없진 않았지만은 거의 받지 않았어요. 거의 같이 공동 작업한 것도 없고 거의 뭐 이 세자는 거의 그런데 어떻게 명성을 얻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제가 쓴 겁니다. 세잔이 명성을 얻고 현대미술의 아버지로까지 추앙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후대에 크게 성공한 미술가다. 그러니까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 그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후대에 성공한 미술가들, 피카소나 마티스 등이 입을 모아서 세잔을 칭송하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요거죠. 더 결정적인 게 이에 더하여 20세기 초,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술 시장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카데미 미술, 그죠? 살롱전의 미술, 그런 그 고전적인 미술들이 인기를 끌다가 부게로 같은 사람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인이 바뀌는 거죠. 그죠? 코인이, 이 코인이 아니라 이 코인이다 해가지고 코인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세잔의 작품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세잔이다, 그죠? 그래서 앙브로스 볼라제 같은 사람, 볼라르 같은 이외에도 많은 그래서 이 화상들, 그 변화를 주도한 미술장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게 세잔 코인이죠. 일종의 세잔 코인이 뜨게 된 거죠. 사실 이 이유입니다. 세잔 당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요게 뭐냐? 요게 결론적으로 요거라는 겁니다. 세잔의 유명세는 이건 대중적인 인기나 스캔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르죠. 이 스타가 된 게. 스타는 스타인데 그러니까 화가 돼 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술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미술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일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일반들 사람들이 야 그래도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알려지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미술계 내부에서 갑자기 그냥 야 위대한 사람이다 추앙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림값 띄고 하는 바람에 그 일반 사람들 보기에 야 그런가 보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잔이 더더군다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 미술적 시스템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잔의 이 그 인기와 명성은 그래서 요 점을 하나 이해하시면은 이제 좀 더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죠. 애정 시작부터. 그리고 실제로 세잔 자체 그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책을 읽고 이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책을 계속 읽으시면요 217페이지 그죠? 이제 생빅토르산 세잔이 30번도 넘게 그린 생빅토르산 시리즈에서 그는 이 삼각산의 외양을 색면들을 통해 색면은 이제 만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색면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 후퇴감을 주는 청색 등 한색, 차가운 색깔이죠, 그죠? 차가운 색은 후방 저 뒤에 그죠 멀리 하늘 쪽으로 배치하고 전진감을 주는 붉은색 종류의 난색, 따뜻한 색은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세잔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외양의 기저에는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불변의 기하학적 요소들을 시각화하면서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 미술을 미술관의 솜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 이 견고하다는 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인상주의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입체파적인 해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의 혁신적인 기법은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에 고루 나타나는데 다이아몬드를 본 것 같이 굴절된 모자이크 색면을 통해 시각적 사실성을 전달하고 이 사실이 뭡니까? 사실성이라는 말이 이게 이름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도 모르고 쓴 거예요, 이거 사실 쓴 사람도. 시각적 사실성이 뭔데 사실성이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세잔 생빅토르산 죽기 뭐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이네요. 한 주제를 여러 점의 시리즈로 그린 모네와는 달리 이 사람의 그림 세잔의 연작은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에 적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잔의 이 풍경화를 보면은요,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다른 그 풍경화들은 아침, 뭐 점심이죠, 석양 이런 게 있죠. 나름 짐작이 되는데 세잔의 풍경화는 이게 시간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언제인지. 뭐 대충 뭐 아침이나 밤은 아니겠죠. 밤이나 저녁은 아닐 텐데, 그죠? 언제인지, 그죠? 밤은 아닐 때고 어두울 때는 아니고 어쨌든 시간을 알 수가 없는 다 그래 모든 풍경화들이요 다 풍경화를 그린 시간대를 알 수 없는 근데 또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218페이지 일단 한번 쫙 읽고 다음에 또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잔 왼쪽에는 세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그 정물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물화 세잔은 정물화도 풍경과 같이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한 방문객은 세잔이 정물화를 그리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잔은 과일의 색조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결국 색채입니다. 결국엔 세잔은 과일의 색조가 서로 대조되고 보색을 이루도록 초록색 과일은 붉은색 옆에 노란 과일은 푸른색 옆에 배치하며 자신이 원하는 모양, 색채죠. 원하는 모양과 색채.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게 색채와 모양이 결합된 거예요. 그 색채와 모양이 결합된 그 형태가 결합된 것이 나올 때까지 이리저리 돌리거나 균형을 맞추는 일을 되풀이했다. 되풀이했다. 이게 중요해. 되풀이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그의 눈을 즐겁게 하는 향이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이게 되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물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번 그림 하나에 100번 전체를 1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전체를 100번 칠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면은 다 바꿔야 돼요. 요거랑 맞춰서 옆에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덧칠은 덧칠. 네. 그러니까 물론 완전 다 바꾸진 않죠. 어쨌든 전체를 다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하나가 살짝 바뀌면은 이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색이 달리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이 바뀌면은 색이 바뀌면서 이걸 다시 칠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또 바꿔야죠. 위에 바꿔야죠. 결국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바꾸고 나면 다 바꾸다 보면 또 이상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꾸고 나면 또 그때부터 또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물화 같은 경우에 보통 100번, 인물화는 한 150번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올 얘기입니다. 요게.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름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많이 덧칠이 나온 거예요. 이거죠. 이게 덧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덧칠죠. 그게. 그러면서 이게 한편으로 그 형태와 색채의 결합을 추구하는 거라는 건데 또 나름 또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115번. 자, 그래서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덧칠하기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마침내 과일이 썩어버리는 일이야. 예전에 사과를 넣고 그렸는데 썩잖아요 이게. 색이 여러 색이 바뀌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썩고 색깔도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그는 밀랍으로 만든 모형 과일로 대체 그리지 않으면서 이런 정도까지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대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115격이 아니 작업 과정 자체가 이미. 원래 기본이 그렇게 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작품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게 1000개도 안 남아있어요. 전체 다 해봤자. 실제로 유한은 한 600점인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작업을 못한 거죠. 이거 하나를 계속 하니까 그죠? 하나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올해. 병적이다 근데. 아니 병적이라니까 이게 병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왜 사과냐? 그나마 사과가 덜 썩는다는 거야. 다른 거 아니면 포도 이게 금방 며칠 썩어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잖아요. 과일 구할 수 있는 과일 중에서 사과가 그나마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과다라는 썰이 나름 일리가 있어요. 왜 사과를 그렸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과, 오렌지 그래도 그나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놔뒀을 때. 그 인물화는 어떻게 그래요? 그 인물은 사실상 거의 못 그리는 거죠. 저런 그리려면 저 사람 115번. 그럼 포기됐어요. 결국 포기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예. 자, 그래서 그 밑에까지 가서 연결되는 거니까 보시면요. 누드화. 그래서 세자는 인물의 정점은 인체화이다라고 해. 후기 10년, 말년 동안 야외를 배경으로 목욕하는 사람들만을 그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죠? 지금 야외 강가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욕하는 여성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세련의 성격이 나와요. 그러나 그는 매우 수줍어하는, 매우 내성적인, 부끄러워하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춘기 애들, 그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인데다가 보수적인 이웃의 눈총이 무서워서 인체 모드를 써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실제 관찰을 누드보다는 루벤스와의 그 작품을 본떠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 누드화를 그렸다. 그 결과 완성된 일련의 작품들은 그의 정보라만큼이나 정적이고 추상적이죠. 인물을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라요. 사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형태가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죠? 인물 아래 형태가 물론 얼굴 표정 같은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말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의 작품이 널 인정받았을 때에도 세잔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꾸준히 계속 그런 식으로 추구해 나갔다. 현대 화가들은 실제와 추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는 법을 발견한 세잔을 현대화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바로 아까 피카소, 마티스가 조각가 자크 립시츠는 입체주의의 근원은 여지 없이 세잔의 후기 작품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뭐 입체주의가 나온 건 맞죠. 사실적인 재현화를 개척했던 지오토처럼 지오토가 그죠? 그 어떤 그림에 입체감을 처음으로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잔도 그와는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미술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219페이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잔은 실사의 외형을 근본적인 요소, 일종의 본질, 그죠? 불변의 본질적인 요소로 압축하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함으로써 이제까지 미술을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제까지 미술은 뭐 겉보기, 그래서 겉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미술이었다면은 겉모습에서 해방돼서, 그죠? 사물의 불변의 본질을 그리는 그런 미술로 되었다라고 입체파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입체파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세잔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세잔은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너무너무나 강조했어요. 나는 형태와 색채의 그죠? 통합으로 하나로 칠해나가는 우리는 그동안 항상 형태와 색채를 분리시켜서 작업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형태와 색채 하나로 추구하는 그 과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이 세잔 이제 이런 지금 우리 읽었던 얘기들하고 되게 결합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유명한 그 앙브루아즈 볼라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앙브루아즈 볼라르, 앙브루아즈 볼라르는 세잔보다 거의 한 27, 8세 어린. 그래서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젊은 화상이었습니다. 젊은 화상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95년에 강행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요게 이 세잔의 그 단독 전시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거기 어디 나왔었습니다. 어디 나왔었나? 그죠? 217페이지 위에서 한 10줄 있잖아요. 1895년 첫 번째 단독 전시회. 그죠? 요거 때 이후부터 세잔이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일종의 은둔의 그죠? 어떤 현자다라는 식으로, 은둔의 구루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앙브루아즈 볼라르가 주변에서 다 말렸죠. 왜냐면 화상은 한번 실패하면은 그죠?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렸는데 이제 강행을 한 거죠. 세잔 단독 전시회 했는데 이게 프랑스 내에서는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해외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잔에 대한 미술계 평가를 바꾸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 전시회가 됩니다. 이게 세잔 단독 전시회.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그 화상 아니에요, 그죠? 화상이니까. 물론 세잔도 여기 또 대단한 저거 한 게 세잔은 그림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세잔도 집이 부유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었는데 그 그림 값보다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그 자신의 절대적지를 보냐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신 친한 화상을 그림을 당신이 초상화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린 건데 과연 이 일화를 보면은요, 세잔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만 잘 들으면 그다음에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일반 이런 책 나오는 얘기랑은 좀 다르게 세잔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림이 그렇다는 이제 좀 흔적이 좀 있죠. 정말 작업이 많이 간, 그죠? 손이 많이 간. 자, 그래서 요게 약간 서로가 말하는 게 살짝 달라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라르. 그죠? 자신이 이제 볼라르가 자신이 모델을 섰으니까, 볼라르가 나중에 세잔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조성화를 어떻게 그렸냐? 조성화 작업 과정에서 볼라르가 이제 전하는 볼라르가 한 말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볼라르 자신은, 그죠? 매일 아침 세잔의 작업실 이제 당신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와서 이제 모델로 앉아있어라. 당시 세잔은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자신의 본거지는 저 남쪽 마르세유 근처 엑상-프로방스고요. 그다음에 파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이제 자신의 아들하고 아내가 파리에 살았어요. 아들하고 아내 부인하고 아들은 나 시골 싫어해가지고 서울 살았던 거고 실제로 그죠? 시골을 싫어해서 그래갖고 세잔은
난 시골 좋아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를 위해서 115번의 세션에 걸쳐서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의자에서 하나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래서 볼라르가 앉아 있던 중 이게 말이 그렇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세자는 사과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과가 움직이나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세자도. 사과가 움직이나요? 사과. 그리고 또 자꾸 그러면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죠? 뭐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이제 죽을 맛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세잔이 그리는 그 볼라리의 첫 번째 초상화이자 유일한 초상화이죠. 뭐 더 그릴 수가 어디 한 번 하면 진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결국 미완성이었어요. 결국 미완성이 이게 세잔 작품 대부분 다 미완성으로 보면 돼요. 대부분. 사인이 없는 걸 보고 미안해요. 뭐 그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겠죠. 사인 안 한 건 이건 자신이 만족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작업할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았고 결국 세잔 스스로 포기했어요. 이거 더 안 된다. 그래서 딱 2군데가 이제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2군데가. 근데 볼라르도 이제 화상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2군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안 딴 데 다 된 것 같은데 세잔에게 미완성된 2곡. 근데 미완성이 간단하죠. 색채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덧칠하고 겹칠하고 했는데 안 칠한 부분이 계속 남는 거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2부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색채 칠해지지 않은 두 부분. 색채 두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요 부분, 요 하얀 부분이에요. 하얀 부분, 조그맣죠. 진짜 조그맣죠. 그겁니다. 관절이 있는 부분이요. 근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죠? 이렇게 봐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제 알겠죠. 물감 칠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죠? 근데 요 부분에 그죠? 조금은 칠해졌는데 이제 결국에는 흰 부분이 안 칠해진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캔버스에 안 칠해진 부분이 그 2부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세잔이 하는 말이 아주 대단하죠. 답변. 세잔은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가서 옛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게 갑자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냐? 그 세잔은요, 이 파리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원래 루브르에 갔어요. 매일 아침에. 지금은 이제 이 그림 그린다고 못 갔는데 매일 아침 오전을 꼭 루브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잔은 어떤 화가도 따르거나 존경하지 않았다고 그 주변을 그죠? 했지만 작업하지 않았지만은요. 루브르에 가서 그 모사를 하고 끊임없이 그 거장들의 그 색채를 연구한 거예요. 색채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잔은 만일 제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리고 있는 모사 작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잘 나온다면 그 모사를 하면서 색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내일쯤 미완성 부분을 칠할 수 있는 정확한 색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거에 맞는 그죠? 이 주변 색하고 맞는 그죠? 형태하고 들어맞는 색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못 칠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그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볼라르 씨, 제가 그냥 대충 추측해서 칠하면은 이러면 이거 추측해서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전체 캔버스를 다시 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를 잘못 칠하면은 이것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내버려 두고 좀 더 연구해서 그게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못 칠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초상화 유지는 못한 겁니다. 더 이상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잔이 작업을 하는 방식이 좀 드러났죠. 물론 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직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얘기가.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지금 볼라르가 그죠? 볼라르가 이제 전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고 남은 곳을 세잔은 그거 더 연구해야 나오는데 내가 대충 칠하면은 또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나올 때까지는 못 칠할 것 같아. 근데 못 칠한 거죠. 그리고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눈이 또 특이해요. 눈이 눈 보셨어요? 아까 눈? 이런 초상화 이런 눈이 이게 검정으로 그냥 그죠? 이 가면에 그죠? 눈처럼 그죠? 가면에 구멍이라고 그죠? 우리 가면 딱 쓰면 그냥 이게 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눈동자가 없고 그죠? 뭐 눈썹도 그렇고 이래 있어. 그죠? 뭔가. 그래서 미완성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건 미완성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손 요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손이. 자,
그래서요 눈은 가면의 구멍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세잔이 그린 초상화 중에서 뭐 자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그죠? 눈을 원래 눈동자를 다 그리는데 그 눈동자를 안 그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결국 이제 볼라르가 그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뭐 세잔이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뿌띠 빨래 기증되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으로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뿌띠 빨래. 그래서 뿌띠 빨래, 그랑 빨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뿌띠 빨래, 그랑 빨래. 그 팰리스죠, 궁전, 그죠? 그러니까 뿌띠라는 건 리틀이란 뜻이고요, 이제 불어로, 그죠? 프랑스어로. 그래서 작은 궁전. 그다음에 그랑 빨래는 이제 큰 궁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죠?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가 이것도 또 중요하죠. 하나의 기점이잖아요, 그죠?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1900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뭐가 아르누보. 그래서 아르누보가 전성기였다 했습니다. 아르누보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아마 유행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르누보 이게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아르누보가 이때는 기술 발전에 그죠? 반대해서 아르누보가 유행했던 거고 기술 발전이 더뎠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누보가 왜 유행했다고요? 이 당시 기술적으로는 아르누보적인 이런 곡선적인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르누보가 유행한 것이고 그 차별성 때문에 지금은 아르누보를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구현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누보의 전성기로서 그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진, 그죠? 박람회 하려면 건물 짓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짓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자르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보자르라는 게 불어로는 뭡니까? 굿 아트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물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파인 아트라 그래요. 파인 아트, 그죠? 파인 아트라고 하는데 좋은 이게 말 그대로 하이 아트라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하이 그 대중 예술이 아니라 차별성 있는 상류층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다. 그죠? 그래서 보자르. 근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절충주의죠. 자기들이 보기 좋은 거 다 짬뽕시킨 거예요, 그죠? 신고전주의 바탕에다가 바로크하고 르네상스를 접목시킨 다 짬뽕돼 있어요, 그죠? 이런 기둥들은 뭐 그죠? 이오니아 양식에다가 그죠? 여기 바로크적인 이런 꾸미는 무늬에다가 그죠? 르네상스적인 그런 그죠? 이런 그죠? 비례나 원근 그죠? 비례 같은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짬뽕 시켜서 자기들이 서양 미술사에서 하이 클래스 상류층들이 선호하고 영위했던 그런 짬뽕 시킨 딱 그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궁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그죠? 우리가 이제 미술관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르브르가 있습니다. 그죠? 르브르가 있고 르브르 요 광장 앞에 광장이 있고요. 광장 끝에 오랑주리 그죠? 오렌지를 기르던 그죠? 오렌지를 보관하던 오랑주리 미술관. 여기 주로 이제 모네의 그 수련 100m짜리 그죠? 100m짜리 작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랑주리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강 건너편에 오르세 미술관. 이게 1848년 이후의 인상주의 미술이 제일 많은 인상주의 작품들이 오르세 미술관. 그다음에 이쪽 가면 로댕의 자신의 작업실이었던 곳이 지금 로댕 미술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뿌띠 빨레와 요 건너편에가 그랑 빨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죠. 지은 건물이고요. 지금은 그때 건물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렇게 파리 시립 미술관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이렇게 미술관으로.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세잔의 이 앙프라스 볼라르의 소상화는 지금 뿌띠 빨레 있다. 뿌띠 빨레 세잔 그림이 좀 있어요. 뿌띠 빨레 좀 많이 있습니다. 세잔이 볼라르가 기부하고 한 것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관 그 정도 미술관 그죠? 주요 미술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미술관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잘 훑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결국 이제 미완성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직접 봐야 알겠죠. 이게 하얀 게 있어가지고 딱 두 부분 그죠? 얘도 칠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결국 칠해지지 않고 그죠? 남은 부분 손가락 관절이 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거 나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직접 보면 뭐 알 수 있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세잔이 말한 내용이에요. 요게 더 중요해요. 세잔이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아까 이제 볼라르가 말한 거고 세잔이 말한 부분. 그래서 이 추상화 작업에 대해 세잔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세잔은 파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볼라르 초상화를 그리다가 이제 파리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림 그리다가 내려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집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세자는.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 일에 대해 앙브로아즈 볼라리에게 사과하는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사과.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가버려가지고 작업 다 못 마치고. 그래서 세자는 106번째 초상화 작업 약속 시간에 자신이 작업실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아침에 작업실에 좀 만나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106번째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억하는 게 다르죠. 볼라르는 115번, 세자는 105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 그죠? 105번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도 기억을 하네. 대단하죠 이거. 그죠? 105번이고 106번째 내가 안 갔다는 거지. 세자니 자기가 안 가고 그냥 자기 집 고향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105번까지 그리고 106번째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볼라르는 115번이라고 하고 서로 기억하는 그 프로즈의 세션 수가 다른데 어쨌든 이거 대단한 거지. 이것도 105번, 106번도. 그래서 그는 볼라르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미완성된 부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려면은 당신이 모델 포즈 세션을 100번 더 해야 되는 거죠. 100번 더 필요해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파리를 떠났다. 그죠?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엔 이게 뭐냐? 즉 세자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순서에서 심각한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에 칠하도록 미뤄둠으로써 세자는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세자니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에요. 하나를 그리면은 이거에 의해서 옆에의 형태와 색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거에 따라서 옆에가 결정되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옆 색들과 적절한 명암 대비를 이루는 색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명암이 대비되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명암을 주냐에 따라서 형태가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결국 세자니 목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옆 색들과 적절한 명암 대비를 이루는 색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 주변의 모든 색들도 바꿔요. 이게 결국 그 얘기죠. 바꾸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겠지, 항상. 그죠? 항상.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작업은 거의 무한 반복적으로 진행돼요. 이건 이 말 맞습니다, 실제로. 세상 그림은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렸어요, 하나를 계속. 실제로 그는 그림 표면의 모든 색들이 다른 모든 색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했다. 그죠? 근데 요게 아까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잔의 목표는, 그 목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세잔의 목표는 사물의 본질을 뭐 파악해서 그거를 옮겨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왔죠. 그죠? 세잔의 목표는 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화면을, 저 화면을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색채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림 표면의 모든 색들, 그죠? 이 그림에 있는 이 표면의 모든 색들을, 그죠? 색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 어떻게 구성하면서 형태가 드러나도록, 그죠? 형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 표면의 모든 색들이 다른 모든 색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해서 계속. 이게 실제로 세단이 그 작업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바꾸고, 이게 바꿔지면은 또 바꾸고 이렇게, 그죠? 바꾸고, 그래서 형태를, 그죠? 을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색채를 바꿔야 되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해야만 그는 스스로 정한 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가 막힌 원칙이에요, 이거. 그죠? 근데 그래야 또 이 형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색을 똑같은 색칠하고 또 칠하면 이게 반복하면은 형태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기준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색을 반복하지 않고, 이거 반복하지 않고 칠해야 되니까 하다가 너무 또 바뀌고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그림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완성되는 그림이.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딸린다고 나왔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림도 이상해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세자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말, 볼라르에게 그것을 그려놓으려면 캔버스 전체를 2번 정도 다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까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하나를 딱 그려놓는 순간
이 그리면 전체 다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그리는 순간 또 그 관련해서 다 바꾸고 그런 식으로도 그죠? 라고도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죠? 두 개가 못 그렸으니까 하나 그리는 순간 한 번 다 그려야 되고 또 하나 그리는 순간 전체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 부분을 칠할 때마다 그에 맞춰 전체를 그려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게 세잔의 작업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잘 지적하셨네요. 제대로 교육 못 받았어요 세잔은. 미켈란젤로가 이런 애들은 그냥 그림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죠. 그냥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게 색깔은 이게 다 그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자는 그러니까 한 평생 했다는 거야 한 평생. 이것만 해도 잘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과연 천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노력을 한 거죠. 그 노력을 하기는. 자 그래서 이제 모델 이야기. 가서 지금 시간이 모델 얘기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 이유로 직업적 모델을 거의 쓰지 않았고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 본 사례지 이유로 세자는 직업적 모델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자는 인물상을 위해 모델에게 자세를 잡게 하면 대략 100번에서 150번 정도라는 거예요. 세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감당할 모델은 사실상 없죠. 또 모델료도 문제죠. 근데 시간당 줘야 되니까 그죠? 물론 뭐 세자는 돈이 있었지만 이것도 감당이 안 되죠. 그죠? 모델이 할 모델도 없고 그래서 이 세잔 이게 나중에 이제 요 아내 얘기하면서 이것도 또 나름 또 재밌어요. 나름 재밌는데 아내하고 이제 별거하고 이 뭐 세잔 스스로 나 아내한테 애정 없다 했는데도 계속 아내를 모델로 썼어요. 왜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앞에 하기 둘밖에 없거든. 이 150번 이거를.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오스탄트 PK 그 초상화를 또 그 입체파들이 막 또 떠받들죠. 근데 그것도 미완성이에요. 그것도 미완성. 그러니까 아내가 무한히 대줘도 이 미완성 되는 거야 이게. 무한히 자세를 잡아줘도. 그래서 어쨌든 이 부인도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오늘날 연구가들이 그 부인 대단하다. 이게 일치된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이게 해주냐. 이게 말 그대로 부인이니까 뭐 150번도 넘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도 미완성. 몇 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초상화가 한 30 몇 점 돼요. 30 몇 점. 사과는 한 110점 정도고 3,000원. 3,000원 넘는 거죠. 30 몇 개 돼요 안에 초상화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유일한 모델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애당초.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세자는 이게 또 엄청 그 내성적이고 뭐죠? 그 낯가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 청소년 애들이 말 잘 못 걸고 남들한테. 하지만 또 우쭐한 놈 보면 또 그냥 또 속으로는 심사가 뒤틀려 있고 뭐 이런 그 남자 고등학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에 그 표현 쓸 텐데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직업적 모델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화실에 같이 있는 게 이상하네. 이게 어색해. 나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그죠? 어색해했으며 게다가 여성 모델이 누드로 오랜 시간 또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그죠? 이거는 대단히 부끄러워요. 약간 나왔잖아요. 그죠? 대단히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이게 여자가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이건 별로 좋지 않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잔이. 적들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른 화가들은 모델은 모델인 거잖아요. 그냥 그 너무나 익숙한데 이 모델 세상은 진짜 그렇지 않은 그 순진한 게 있는 거예요. 순진한 면이. 아들은 어떻게 났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스테리예요. 이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 이 젊은 날의 이 어떤 그 성적 성욕 그때 젊은이들이 가지는 그거잖아요. 젊은 날에 또 그리고 사실 말년에도 세잔의 머릿속은 온통 여성의 나체에 대한 환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가 그린 목욕하는 여인들의 형태는 모델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머릿속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초상화도 결국엔 사실은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내의 형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세잔이 좋아했던 형태가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얼굴이 계란형. 여기 보시면요. 그죠? 딱 나오잖아요. 여기 세잔 대수역 218페이지에 그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서 있는 여성 같은 경우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다 그렸어요. 이 형태로. 자신의 아내조차도. 근데 사실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좀 동글동글하거든요. 아내 별명이 공이었어요. 공. 얼굴이 동그랗다고 공인데 그림은 계란형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좋았던 거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아내 초상화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잔의 이제 그 성격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나, 그죠? 그런
또 작업하는 방식하고 목표.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조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죠? 조금 그죠, 세상 이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기존의 이야기들은 좀 딴 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뭐 기하학적인 뭐 본질을 탐구했다 이러면은 뭐 이게 그런 건가 싶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화면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 근데 그것은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같은 색을 반복하지 않고 형태, 그래서 색채의 대비를 통한 형태 표현까지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맞으면은 다른 쪽이 안 맞고 그럼 또 바꾸고 계속 바꿔나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게 맞춰놓은 그림들이 좀 있죠, 그죠? 꽤 말년에 가서는요. 그래서 저 사과 그림이 뛰어난 거예요. 사과 그림이 나름 좀 대단한 겁니다, 그죠? 색채로만 저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칠하게 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일그러지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근법도 그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 원근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21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나올 때는 세잔이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이 원근법을 그죠? 그 해체하고 그 다중시점 그죠? 다중시점 어쩌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원근법을 해체하고 다중시점. 근데 이게 세잔이 의도한 게 아니고 바꿔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저 218페이지에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밑에는 하얀 천이 이쪽에 흘러내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걸쳐 있냐고,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 색채를 칠하다가 보니까 옆과의 색채를 맞추다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형태가 흘러내리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형태가 이게 최대한 맞춰놓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대인들이 볼 때는 야 세자는 이걸 이쪽에서 본 거랑 이쪽에서 본 거를 결합해서 막 그렸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자니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자신은 원근법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하얀 이제 식탁보인데 거기에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약간 푸른색, 초록색 다 조금 더 섞여서 그죠? 그 색채들이 칠해지면서 이 형태가 이렇게 좀 휘어 있거나 아래로 좀 늘어져 있거나가 표현되는 건데 그게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꿔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흘러내리는 식으로 형태가 표현된 거고 마치 걸쳐있지 않는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또 이거는 앞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돼버렸고 그죠? 저 위에 과일 접시는 이것도 위에서 바라보는 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된 거 이게 시점이 막 그런 식으로 혼동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역시 우리 모범 선생님 말씀하신 말이 이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서 처음부터 딱 하나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때 해가기 급급한 거예요. 오히려 실제 작업할 때는. 자 그래서 그 기초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